왜 항상 일은 많고 시간에 쫓기는데 성과는 그대로일까? 당신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의 삶을 소모시키는 멀티태스킹의 허상에서 벗어나라.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오늘의 저서 원싱에서는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두 마리 다 잡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뭘까? 이 복잡한 세상에서 단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다음 장에 도미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미노는 단 하나의 블럭만 건드려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물론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는 블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줄서기에서만이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의 블럭에 가해진 힘만으로 진기한 광경을 경험할 수 있겠죠. 저자는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기술과 혁신을 통해 기회는 사방에 넘쳐나고 가능성은 무한해 보입니다. 이러한 선택지를 앞에 두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 단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들을 통해 독자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책의 일부를 낭독해드리니 도서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볼 원싱, 지금부터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떠나볼까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1991년 6월 7일, 지구가 112분 동안 흔들렸다. 물론 실제로 지진이 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꼭 세상이 흔들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때 나는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극장 안은 관객들의 웃음소리로 들썩이고 있었다. 영화사를 통틀어 가장 재미있는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영화에는 곳곳에 멋진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고집스러운 카우보이 컬리와 소몰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형적인 도시남자 미치는 목장을 탈출한 소떼를 찾기 위해 단둘이 길을 떠난다. 영화 내내 티격태격 부딪히기만 하던 둘은 나란히 말을 타고 가면서 인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마침내 마음이 통하게 된다. 갑자기 말을 멈춰 세운 컬리는 안장 위에 앉은 채로 미치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자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나?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뭔데요? 바로 이거지. 손가락을 하나 들어 올린다. 손가락이요? 하나, 단 하나. 그 하나만 끈질기게 해나가면 다른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거 참 대단하군요. 근데 단 하나가 대체 뭔데요? 그건 자네가 직접 알아내야지. 작가가 의도했든 아니든 컬리는 성공에 관한 완벽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 하나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한 것은 영화를 본 지 한참 지나서이다. 과거에 수차례 성공을 경험한 CEO였던 나는 어느 순간 높은 벽에 가로막힌 채 멈춰서 있었다. 나와 내 동료들은 1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성공적인 기업을 세웠지만 돌연 그 모든 것이 예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했건만 내 삶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마치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제대로 실패를 맛보고 있었다. 무언가는 포기해야만 한다. 그래야 나는 일에 대한 나의 접근법과 그동안의 결과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영 컨설턴트를 만나 그에게 내 상황을 설명했다.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직면한 문제점들을 토로했으며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와 인생의 궤도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했다. 일단 내 문제점들은 전체적으로 파악한 그는 아주 철저하게 해결책을 탐색해 나가기 시작했다. 얼마 뒤 우리가 한자리에 마주 앉았을 때 그는 내 회사의 조감도 한마디로 회사 전체를 공중에서 내려다본 것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대화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됐다. 이 상황을 돌려놓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알기는커녕 내겐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조직 내에서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할 자리 14곳을 파악했으니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인물을 영입한다면 회사도 나의 일도 나의 삶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런 것보다는 더 엄청나고 대단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예수에게는 12명의 사도가 필요했고 당신은 14명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내 삶이 크게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작은 변화로 회사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만큼 나의 목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컨설턴트와 상의하면서 그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적합한 14명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의 만남 이후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 바로 나를 해고한 것이다. 그렇게 나는 CEO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 14명의 사람을 찾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말로 지구가 흔들렸다. 우리 회사가 3년도 안 되어 연 성장률 40%를 달성하더니 거의 10년 가까이 그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미국의 한 지역 업체였던 우리는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놀라운 성공이 이어졌고 그때 이후로 우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불러일으킨 그 여정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바로 단 하나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4명의 핵심 인력을 새로 뽑은 나는 그들 각자의 커리어와 업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들과의 코칭 시간이 끝날 때는 언제나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끝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의논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로 한 일의 대부분은 기간 내에 마쳤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일은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결과가 좋을 리 없었고 실망과 좌절감이 뒤따랐다. 나는 그들을 돕는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의 가지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번 주에 이 3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이번 주에 이 2가지 일만 마무리 짓는다면,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자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당신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서라도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렇게 묻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의 실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경험을 겪은 후 나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면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오늘의 흔들림 없는 성공과 과거의 들쭉날쭉한 성공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내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에는 나의 집중력도 여러 군데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반짝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고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그야말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신기술과 혁신을 통해 기회는 사방에 넘쳐나고 가능성은 무한해 보인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동시에 그만큼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풍요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평생 동안 받아들였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하루 동안에 받아들이고 그에 파묻혀 살고 있다. 이에 어찌할 바 모르고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하면서 너무 적게 성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더 적은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통하는 길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문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수한 선택들 중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고르라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단 하나의 원칙을 따라 살면 된다. 1장에서 언급한 컬리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성공의 핵심에는 단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그 단 하나가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와 현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공을 위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방법이다. 물론 설명하기는 쉽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기 어려울 뿐이다. 그러면 단 하나의 정신이 진정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솔직하고도 진심 어린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만든 헛된 믿음과 잘못된 정보들, 즉 성공에 대한 거짓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고 나면 열린 마음과 신념의 자세로 단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라. 할 일 목록은 시간 관리와 자기계발 산업의 기본 원칙과도 같다. 우리의 욕구와 다른 이들의 바람이 사방에서 날아들다 보면 잠시 정신이 들 때마다 충동적으로 종이 쪼가리에 할 일을 쭉 적거나 메모장에 계획을 나열하게 된다. 플래너 역시 매일, 매주, 매월 해야 할 일을 적고 관리하는 귀중한 도구다. 스마트폰에는 할 일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넘쳐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그것들을 자동으로 PC에도 저장한다. 어디로 고개를 돌리든 모두가 각종 목록을 만들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만 같다. 물론 그런 목록은 매우 유용하긴 하지만 동시에 나쁜 면도 가지고 있다. 할 일 목록은 우리의 좋은 의도를 담아놓은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까지 해내야 한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흉이기도 하다. 단지 그것들이 목록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 할 일 목록과 애증 관계에 있다. 할 일 목록은 매일 함에 쌓이는 메일이 우리 일과를 조종하듯 우리의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메일함은 중요한 일인 척하는 중요하지 않은 메일로 넘쳐난다. 어떤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이메일을 받은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호주의 전 총리 밥 호크가 한 말처럼 가장 중요한 일이 언제나 가장 큰 소리로 나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꼭 해야 하는 일을 잘 알아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무엇이 중요한지 결단을 내리고는 바로 그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나중에 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하고 다른 이들이 먼저 하려는 일은 뒤로 때로는 무기한으로 미룬다. 이들의 차이는 의도가 아니라 방식의 옳고 그름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한다. 단순한 목록에 불과한 할 일 목록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할 일 목록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둔 것 뿐이다. 목록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은 그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에 불과하다. 할 일 목록에는 본디 성공이라는 의도가 빠져 있다. 사실 대부분의 할 일 목록은 그저 생존 목록, 즉 그날 하루와 삶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목록일 뿐 각각의 나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수는 없다. 할 일 목록을 하나씩 지우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쓰레기통을 꽉 채우고 책상은 깨끗이 비운 상태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우쭐해야 할 일이 아니다. 성과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목록 말이다. 할 일 목록은 긴 경우가 많지만 성공 목록은 짧다. 할 일 목록은 당신을 여기저기로 잡아 끌지만 성공 목록은 구체적인 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할 일 목록은 어지럽게 적힌 명단이지만 성공 목록은 잘 정돈된 지시사항이다. 성공을 염두에 두고 목록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성공으로 데려다 주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할 일 목록에 별의별 것이 다 적혀 있다면 그건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곳만 빼고 다른 모든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사람은 평범한 할 일 목록을 어떻게 성공 목록으로 바꾸는가? 할 일이 그렇게 많다면 특정한 날, 특정한 시점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조지프 주란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자, 그렇다면 훌륭한 삶을 창조하기 위해 목적의식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찰스 디킨스가 1843년에 쓴 고전 크리스마스 캐럴은 인색하고 냉담하고 사랑받지 못하던 스크루지가 사려 깊고 배려심 많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최고의 작품 중 하나이다. 마음이 차갑고 돈 한 푼에도 벌벌 떨고 탐욕스러우며 크리스마스를 비롯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모든 것을 경멸하는 스크루지는 인색함과 째째함의 대명사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선생이 되기에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그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지독한 구두쇠 에버니저 스크루지에게 이전 동업자인 제이컵 말리의 영혼이 찾아온다. 오늘 밤 자네에게 경고를 해주러 찾아왔네. 아직은 나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있어. 앞으로 새 유령이 자네를 찾아올 걸세.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하게. 그 새 유령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유령이었다. 여기서 잠깐 스크루지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스킨스는 스크루지가 마음속의 차가움 때문에 외모마저도 그대로 얼어버렸다고 묘사했다. 돈에 인색하고 언제나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스크루지는 돈을 최대한 적게 쓰고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애쓴다. 그는 비밀이 많았으며 늘 홀로 지냈다. 길에서 그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역시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애정도 없고 고약하며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너그러운 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삶은 외롭기 짝이 없고 그로 인해 세상은 불행하다. 밤이 깊어지자 3명의 유령이 차례대로 스크루지를 찾아와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준다. 유령들의 방문을 통해 그는 자신이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지금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그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보게 된다. 끔찍한 경험을 한 그는 다음 날 아침 몸을 벌벌 떨면서 잠에서 깬다. 전날 밤에 경험한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매우 기뻐하며 운명을 바꿀 시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깨닫는다. 기쁨으로 정신이 멍한 상태로 거리로 달려나간 그는 처음 마주친 꼬마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큰 칠면조를 사서 익명으로 자신의 유일한 직원인 밥 크레치스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볼 때마다 퇴짜를 났던 자선 활동가를 발견하고는 용서를 구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큰 돈을 기부할 것을 약속한다. 스크루지는 마침 조카의 집으로 찾아가 오랫동안 어리석었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는 초대를 받아들인다. 그의 진심 어린 축복의 말에 충격을 받은 조카 며느리와 이미 와 있던 다른 손님들은 자신들 앞에 앉은 사람이 스크루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보다 훨씬 늦게 출근한 밥 크레치 앞에 스크루지가 나타난다. 이 시간에 출근을 하다니 무슨 짓이지? 이런 태도는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구먼. 이런 무서운 반응 앞에 크레칫이 무언가 변명을 하기 위해 입을 열기도 전에 스크루지가 다시 덧붙인다. 그래서 급료를 올려줄 생각이네. 스크루지는 그렇게 크레칫 가족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 크레칫의 병약한 아들 타이니 팀에게는 의사를 찾아주고 제2의 아버지가 되어준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며 남은 여생을 보낸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찰스 디킨스는 훌륭한 삶을 만드는 간단한 공식을 보여준다. 목적의식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디킨스가 말한 목적의식이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합쳐놓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우선순위가 곧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삶이란 일련의 연속된 선택이며 우리의 목적의식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행동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디킨스에게는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짓는 것이 곧 목적의식이었다. 스크루지는 비교적 단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캐릭터이므로 디킨스의 공식을 렌즈 삼아 크리스마스 캐럴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스크루지의 삶에 있어 목적의식은 처음에는 분명 돈이었다. 그는 돈을 위해 일했고 돈만 움켜쥐고 홀로 지내는 삶을 추구했다. 그는 사람보다 돈을 더 아꼈으며 돈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목표라고 믿었다. 그의 목적의식에 따르면 그의 우선순위는 뚜렷하다. 자신을 위해 최대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동전을 모으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일이었다. 그의 생산성은 언제나 돈을 버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과를 마치고 쉴 때면 동전을 셌다. 벌고 이익을 올리고 빌려주고 받고 정산하는 것, 이것들이 그의 하루를 채우는 활동들이었다. 그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냉정했다. 스크루지 본인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자신의 목적의식을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생산적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비참한 삶에 지나지 않았다. 스크루지가 자신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까 걱정한 동업자 제이컵 말리가 아니었다면 여기가 이야기의 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령들이 찾아온 뒤 스크루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선 그의 목적의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았고 또 그가 생산성을 위해 집중하는 대상 또한 바꾸어 놓았다. 말리가 등장하면서 스크루지는 새로운 목적의식이 삶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지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함께 살펴보자. 이야기가 끝날 무렵 스크루지의 목적의식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는다. 그들의 재정적 문제와 신체적 건강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남을 도우며 그들과의 인간관계를 즐긴다.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돈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선행만큼의 가치를 갖는다고 믿게 된다. 그럼 그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한때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이용하던 그가 이제는 돈을 이용해 사람을 돕는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되었다. 그의 행동은 어떤가? 언제나 가진 돈을 남들을 위해 쓰는 데 있어 생산성을 발휘한다. 이러한 변화는 놀랍고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뚜렷하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가 곧 우리의 하는 일과 성취하는 바를 결정짓는다. 목적의식에 따라 사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다. 원싱 이야기 산책을 마치며 나이 들고 현명한 당신은 삶을 즐겨라.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살아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바치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을까? 노력 역시 중요하다. 노력이 없다면
결코 닿을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길을 나서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결국에는 다르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대신 이렇게 살아서 기쁘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가 곧 우리의 하는 일과 성취하는 바를 결정짓는다고 말하며 목적의식에 따라 사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행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습관은 습관 위에 쌓인다. 성공도 성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커다란 삶은 연쇄 반응의 물결을 타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매일매일의 목적과 커다란 목적을 위해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삶의 해답으로 가는 길을 찾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